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건치의 김영성입니다. 오늘도 이니어의 정형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형준입니다. 예, 뭐 지금은 뭐 탄핵 전국이고요. 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13일이냐, 예.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핵 전국이지만 그 의료도 좀 문제가 커요. 뭐 탄핵 전국에 모든 게 다 스톱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뭐 그런 실제로 그러진 않고 전에 지난번 패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사들의 전공의 복귀도 지금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기 잠깐 아까 정책의 방에서 보니까 건강보험 건정심의원 교체가 좀 큰 문제라는데 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뭐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문제였던 건데 이번에 이제 건정심 위원 후보를 이제 처음에 윤석열 이 탄핵 전국 전에,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그날 오전에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그 공문을 예전에는 가입자 단체 중에 이제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양대 노총에만 공문을 보내서 추천서를 보냈었는데 당시에 이제 모든 노동조합 뭐 해가지고 한 160개 정도 되는 시민사회 단체랑 거기 다 보내서 그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수령 노동조합 중에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노동조합도 있어서 민영보험사 노동조합을 그러면은 가입자 대표로 집어넣으려는 거냐라는 그런 강한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난 방송 때 이후에 밝혀져 가지고 아마 한번 이야기가 됐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요번에 결정이 된 거는 이전하고 같이처럼 돌아가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건정심 위원 25명, 특히나 이제 뭐 복지부 장관 이제 차관을 제외한 24명 중에 8명이 가입자 추천이거든요. 근데 그 8명 중에도 4명이 사실상은 이제 진짜 가입자인데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이제 그런 그 경총이나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직장 가입자를 대표로 하는 사람은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사람 1인,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도 이 양쪽 다 보건의료 노동조합 양쪽에 이제 양대 총연맹의 가장 큰 산별 보건의료 노동조합 위원장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보건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인데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내는 이 준조세 형태의 보험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이번에 또 이미 이게 10년 정도 전 박근혜 정부 때 다 이렇게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답습하고 있는데 환자단체연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시민단체도 시민 일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좀 광범한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 환자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환자들이 원할 수 있는 어떤 약제나 행위나 치료 재료를 빨리 급여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편적인 보험이고 저희 국민들이 다 내는 보험료로 어떤 식으로든 보편적이고 균등한 의료 공급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환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특정 보건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건정심 25명 중에 저희가 사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양대노총이랑 시민단체 추천 3명밖에 없는데 이 3명조차도 다 보건산업이나 보건의료의 관계자들로 사실 구성이 되니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노골적인 이름을 바꿔서 그냥 보건산업위원회로 바꾸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뭐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건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연간 100조 지금 됐습니다. 1년에 100조를 지금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내는 것도 이제 노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 그러니까 의사, 의료인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이제 이걸 정책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좀 편법을 사용해서 쉽게 말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되어 왔고 오늘 또 그런 새로운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 복지부 장관이요, 조규영 복지부 장관 뭐 내란 혐의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것 같은데 그 탄핵 전국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료 개혁 그 특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의료개혁 특위가 이제 지금 아마 본인들이 이 정권에서 수행해야 되는 마지막 어떤 민원 처리, 소원 수리를 해결하는 그런 위원회로 완전 전락한 것 같고요. 그럼 이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못할 것이 뭔가라고 이제 봤을 때 건강보험이나 아니면은 이런 공급 구조에서 특정 산업이나 뭐 특정 어떤 직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해내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이번에 상당 부분 관철하려는 것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위해서 지금 나머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나왔던 거죠. 벌써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재작년에 보장률이 2022년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처음이죠, 떨어진 건. 그렇죠. 2022년에서 202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갔다고 보면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안 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2023년에 이제 곧바로 떨어졌는데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냐면은 이 떨어진 것이 비급여 때문이니까 비급여 대책을 내놓겠다는 걸로 이거를 되돌려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정부의 끝까지 본인들이 하겠다는 비급여 대책을 이제 수행하겠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어떤 메시지였고 오늘 이제 비급여 대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회에 나온 내용들을 보더라도 위험천만한 내용이 많죠.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이 토론회에서 정부 안이라는 게 보건복지부랑 금융위원회랑 양쪽 다 하나씩 안을 냈어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사실은 이 비급여 문제에서 제일 핵심이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공급자랑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게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실손보험사의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비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프레임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비급여를 가격을 결정한다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고 하는 신설급여를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는 분명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안에서 이거를 수행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관료들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동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게 얼마나 그동안 그 공을 들여왔고 빨리 이것들만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뭐 대통령 대행도 기재부 총리였던 장관이었던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얘기를 좀 어쨌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정권 교체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어떤 정책들이 좀 정리가 되고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방송이 나가면은 뭐 집행이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나중에 우리가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하긴 하겠죠. 뭐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공권력의 어떤 법치 집행 자체를 지금 몇 번 실패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 이게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사실 위협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당성이나 앞으로의 어떤 이 구조적인 어떤 집행 혹은 뭐 어떤 판단, 절차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는 사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파들도 생각을 할 거라서 그리고 특히나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거리에서 지금 뭐 극우파들 뭐 정강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깽판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놓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체포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윤석열과 지금 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극우파들이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집 효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당 다수가 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사태가 이제 윤석열의 체포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극우파의 새로운 바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극우파가 뭐 의회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절대 다수의 지지, 우파들 안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또 탄핵이 되면 이제 우파들이 그런 법리와 기존 사회 질서를 인정하는 수준의 그런 우파들, 그러니까 극우파가 아닌 우파들에 대한 불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극우파로 더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거고, 그걸 윤석열이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상황은 약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승복하지 않았었고, 2021년 1월 6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국회의사당 사실 점거를 자기가 선동한 셈이고, 직접 지시를 안 했다고 해서 트럼프는 이제 그때 안 끌려 들어갔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는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집권하게 되면서 그 당시 국회의사당 점거를 했던 사람들을 애국자, 정치범 이렇게 지금 이제 포장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때 사람도 좀 다치고 죽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프레임의 구구 집단과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불리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계속 전통이 세습되어 오던 보수 우파들의 결합이 한국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현재 상황이고, 체포가 되고 나면 이제 그게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 뭐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뭐 김민진 의원이 뭐 소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하얀 하이바를 쓰고 나온 청년들이 이름이 반공청년단, 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백골단 부르니까 그럼 뭐 반공청년단 밑에 백골단을 구성하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건지 뭐 그런 모습 보니까 현상이 있냐면, 이전에는 이제 알 수가 없었던 뭐 소속 뭐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일베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는 뭐 우리가 어떤 뭐 설문조사 한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정치 성향들이 요새는 실제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마스크 없이도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극우 세력이 뭐 어느 나라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반공의 국가였으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정치 세력화 하는데 어떤 좋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실제로 정치 세력화까지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 의견이 좀 어떠실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극우파는 이제 저희가 보통 파시스트, 뭐 나치 이렇게 불리는 이 극우파의 특징은 거리에서 사실은 이제 폭력적인 실력 행사를 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피하 식별을 한다고 이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 뭐 노동계급 이런 전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에서는 득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파의 선거의 그 어떤 특징상 중도파를 누가 이제 포섭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파는 기본적으로 우파 결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 하에서 극우파가 이렇게 득세하는 경우는, 유럽의 지금 이제 특징들은 좀 약간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한국같이 분단이 돼 있고 극우 정치 자체가 기성 정치를 이제 포섭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간에 극우파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정강훈 집회 계속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식의 변신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저도 정확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의 극우파가 그 지분을 차지해가지고 같이 갈 가능성이 이제 지금 하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뭐 정권 교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이 보수파가 재집권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안티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리의 실력 행사를 하는 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격화된 어떤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2030 남성들을 주로 상당 부분을 포섭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노인들을 주로 이제 포섭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주의자들이 거리 결집을 통해 가지고 사실 998을 트럼프가 활용해서 집권한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수행하려는, 트럼프는 사실 파시스트나 나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자인데, 그런 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극우파를 선동하거나 극우파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요. 저는 좀 우려되는 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반공이라고 전에 한번 술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반공, 빨갱이 이렇게 하면은 모든 프레임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파들, 극우파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맞는 키였는데, 최근에 뭐 그런 목소리가 있긴 있었잖아요. 뭐 동성애 반대라든가 뭐 차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성소수자나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다지 큰 마이크를 갖진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빨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렇게 탈세 전환한다는 거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표하는 어떤 극우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가면을 벗고 커밍아웃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들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짜 만들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그러한 식의 유럽식의 어떤 그 공격자들을 공격자들을 새로 양산해내는 방식의 그 우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국힘은 지금 44명이 체포 방해하러 나오고, 나는 솔직히는 얘들이 어쩌려고 이러는가 싶긴 하거든요. 조금 좀 이게 어쨌든 당장에 뭐 대선이 열린다고 보면 뭐 결국 국힘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국민의힘의 뭐 미래라든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좀 대충. 뭐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뭐 다 기억해 보시면 알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였죠.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득표한 득표율은 한국에서 이제 보수 우파 기본적인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갖고 가는 거.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이제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존재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극우파를 선동하거나 극우파 대열에 쓰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강성 콘크리트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롭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게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인데, 특히나 지역구 의원들도 그게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대선을 꿈꾸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 더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뭔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든지 뭔가 그런 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나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는 방법에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이 뭐 20년 동안 집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제가 그 당시에도 봤을 때 근거 없는 낙관인데, 그런 낙관을 할 수 있었던 게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보수 우파에 대한 어떤 경멸이 되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최순실로 대표되는 능력 없고 결국은 뭐 매일 잠이나 자고 있고 얼굴에 뭐 보톡스 같은 거나 맞고 있고 비선 실세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존할 때 유일하게 배운 게, 그 얼마 안 되는 20% 남짓 되는 그 우파들을 결집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요번에는 훨씬 더 길고 지난한 우파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제 축적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뭐 이렇다는 게 이제 다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가 그 기관을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틀에서 빠져나가기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돼서
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민주당이나 차기 집권 정부가 뭐 그냥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피하 식별 못하고 개혁 정책 수행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중도적이고 대단히 막 이렇게 우리는 형편이 앞으로 뭐 계속 집권할 수 있으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이렇게 능력 있으면 우파도 많이 갖다 쓰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패가 망신할 텐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한번 당해봐가지고 검찰 개혁도 아마 확실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절체절명의 대립구도로 지금 간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쪽의 우파들 중에 그런 기본적으로 요번에 이 친일 쿠데타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고 박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획책할 거예요. 극우파들을 선동하고 거기서 이제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것들이요. 예, 뭐 이건 뭐 워낙에 예상에 대한 얘기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요거는 조금 뭐 좀 큰 얘기긴 한데 우리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으로 이제 내쫓고 이승만도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이승만은 하야죠, 하야. 이승만은 도망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망명 갔고. 망명. 예. 워낙 옛날에 자꾸 까먹는데. 예, 하와이로 도망갔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2명의 그러니까 어쨌든 우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뭔가 이 정치 체제도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야 뭐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이제 개헌 논의나 이런 거는 저는 물타기 혹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앞쪽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1, 2년 동안 지난한 그 극우파 혹은 이 쿠데타 모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저쪽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걸려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들의 인생 앞으로의 그 비전 다 상실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거는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폭력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지금. 이게 성공을 보통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친일 쿠데타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패한 쿠데타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담했던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언젠가 이게 드러나게 됐을 때 본인은 이제 아무런 그동안의 기득권이나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경제적 권리나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발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방법은 뭐냐면 빠른 속도로 권력 분점을 선동하는 거죠. 이거 지금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분을 가져갈 테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내각제를 예를 들면 내각제를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권력 잡겠죠. 국회 다수의석이니까. 그래, 그렇지만 우리도 지분이 있어. 국회 100명 정도니까 3분의 1은 우리가 장관 임명할까 뭐 이런 식의 프레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개헌 논의에서 권력 분점을 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들을 그 87년 체제에서 만들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심어주게 된 이유가 그렇게 해서 5년마다 선거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는 거였어요. 견제한다 선거로. 그래서 사실 그런 대통령제가 없었다면 우리 정치 역사를 봤을 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될까 말까 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 그 지형상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제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뭐 내각제보다 월등히 나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또 분당 국가라고 하는 특이성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중앙 집중주의적 정부 형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방 정부의 권한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방 분권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만 같은 나라가 불가능한 거랑 똑같죠.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일본 같이
그 국내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폭격 좀 받아보고 점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 쑥대밭이 돼본 적이 없는 나라랑은 다르다는 거고,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겪어서 전국이 초토화돼 본 나라고. 그래서 그 논의 자체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들의 살아나려고 하는 발악이로 저는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완전 불탁이다. 그리고 지금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동의하는 다수 국민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문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뭐 좀 더 먼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자, 어쨌든 빨리 체포든 탄핵이든 빨리 돼서 정권 교체가 되고 유류민영화든 일등 스톱 시켜놓고 다시 새로운 국가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